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드림이 학교의 강명구 교장이고요. 또 드림이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왔는데 이렇게 의자가 꽉 채워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꽉 차나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꽉 찬 그런 분위기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가 정말 다 함께 합쳐서 코로나를 이기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인체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과학과 또 수학은 전 세계 공통 언어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진화 관점에서 볼 때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이나 수학까지 거창하게 이름 붙일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설계하셨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자주 쓰이는 건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 이럴 때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시편 139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나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나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물론 철학적으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의외로 내 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 내 자녀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하면서도 막상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죠. 그냥 참기도 하고 약만 먹고 넘어가는데 우리의 삶이 좀 바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예요. 내가 나를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내 몸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귀한 것인지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셔요. 그것을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창조를 선포하십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아무리 논쟁이 있어도요 그것을 논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됐다 그러면 창조된 거고 아니라 그러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학에서는 진화되었다고 배우는 것들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러나 오래전부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를 받아들일 때 신앙이 시작이 되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절벽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있죠.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창조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오른쪽 것이 창조되었죠. 왼쪽 거는 바람이 불고 비바람에 의해서 풍화된 것이죠. 오른쪽 것은 사람이 그 돌 위에 돌을 얹어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존재에 의해서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그것을 만들었을 때, 그 목적대로 만들었을 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람이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멋진 자동차가 있죠.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설계 없이 그냥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셔요. 그죠? 이런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나온 것이고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공간에 이 건물이 그냥 된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배선이 어떤지 공간이 어떤지 공조는 어떤지 이런 지혜들을 모아가지고 이 건물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생명체도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를 과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DNA라고 그래요.
이 DNA는요, 모든 세포마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DNA의 정보에 따라서 우리의 세포가 분열이 되고 우리가 늙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밝히는 것이 지금 현대 생물학의 그 과정이고, 실제로 이거를 이미 거의 다 해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 DNA를 보면 언제쯤 암이 걸릴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의술까지도 지금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에는요, 이 DNA라고 하는 그 설계 정보가 다 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놀랍습니다. 자, 우리 몸을 보기 전에 아주 그 미물인 박테리아 하나 한번 볼까요? 이 박테리아는 편모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편모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생물이에요. 근데 이 꼬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좀 구조화해서 그린 건데요. 이것이 단백질 모터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그 모터하고 구조가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런 모터를 만들었는데, 이미 하나님은 박테리아의 편모 속에 이 단백질 모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모터는 시계 방향으로도 돌기도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도 해요. 그리고 분당 10,000번을 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1000rpm이라고 하죠.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자동차 계기판에 속도계가 있고 엔진 회전수라고 하는 계기판이 있어요. 그게 RPM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에서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100km 정속 주행을 할 때 한번 그 RPM을 한번 보세요. 한 2000rpm에서 3000rpm, 거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즉 엔진이 1분에 한 3000번 정도 돌아야 그 힘을 가지고 자동차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도요, 10,000rpm까지 올리는 것이 어려워요. 보통 6, 7까지 써 있고요, 뭐 좋은 차는 8, 9까지도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 미물인 박테리아의 편모 모터는 1분에 10,000번을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리고 클러치가 있어요. 클러치는 동력을 넣어줬다 뺐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엔진은 돌아가는데 그것을 이렇게 클러치를, 우리는 자동 클러치지만 클러치를 밟으면 그게 바퀴로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클러치를 넣으면 바퀴로 전달이 돼서 가는 거죠. 그런 모든 메커니즘이 이 편모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1초 만에 자기 몸 길이의 60배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이미 박테리아의 꼬리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은 것인데, 이 구조만 해도요, 너무 복잡해요. 이걸 어떻게 단백질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이게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설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아주 미물이지만 이것은 누군가의 지혜에 의해서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아주 재미있게 봤던 그 다큐가 있는데요. 공감의 시대 왜 다윈인가, 이 다큐예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강사님께서 강의를 하는 도중에 그 하나 인용을 한 건데요. 진화론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원래 디자인을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진화의 핵심이에요. 자, 진화는 우리가 공학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훌륭한 디자인이 뭘까 하고 설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 옛날에 살면서 그때그때 그래도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결정이라고 내린 건데, 그게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영 잘못된 디자인이라도 할 수 없이 우리가 갖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진화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참 황당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하고 소개한 것이 뭐냐면 이 기도와 식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식도가 뭔지 알죠? 식도는 입으로 밥을 먹었을 때 그게 위로 들어가는 그 길이 식도고요. 기도는 코로 숨을 쉬었을 때 폐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젖 있는 데서 이게 교차를 해요. 교차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서로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목젖이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뭐 살에 들렸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밥을 먹다가 헉 하면은 그게 이제 기도에 탁 박혔을 때 막 기침을 막 해가지고 이제 그걸 빼내야 되는 거죠. 영어로는 초킹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꽤 있대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뭐를 먹다가 헉 들어 마시면은 그게 기도를 탁 막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숨을 못 쉬니까 이제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요, 이거 응급처치를 배워요. 배를 안고 뒤에서 확 잡아 빼면은 뭐가 턱 나오면서 그 살 수가 있죠. 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꾸로 세워서 등을 탁 밀면은 걸려있던 것이 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건 잘못된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의 관점이에요. 자, 이것을 설명하는데 한번 이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물고기가 아가미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가 파충류가 되기 위해서 육지로 올라오려면 아가미 호흡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폐호흡을 해야 되는데, 폐호흡을 하려면 이제 콧구멍 같은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물고기는 머리에다가 콧구멍을 만들고요, 어떤 물고기는 배에다 콧구멍을 만들었어요. 그럼 배에 있는 물고기가 더 사는 확률이 높아요? 머리에 있는 콧구멍을 만드는 게 더 살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다 만들어야지 물고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숨을 쉬다가 이제 파충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콧구멍을 위에다 만든 그 물고기가 중간에 기도와 식도가 겹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이 메커니즘을 계속 진화로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진화론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황당한 디자인이냐는 거예요. 기도와 식도가 교차가 돼가지고 쇼킹 때문에 죽었다면 이것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잘못된 디자인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탁 넘어가지고 탁 넘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다리가 잘못 설계 된 겁니까? 그렇진 않죠. 뭔가 다리는 다리에 의도가 있었고요. 이 기도와 식도가 교차된 것은 그 의도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못 관리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하나의 그 사건을 가지고 전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말대로 이게 잘못된 디자인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잘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식도를 교차하지 않고 그대로 따로 두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잘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기도와 식도가 코는 그대로 뒤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고요, 교차하지 않고 입이 먹은 것은 그대로 위로 들어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말을 못해요. 일단 말을 한다는 것은 허파에서 바람을 빼면서,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거는 허파에서 바람을 천천히 빼면서 그게 기도와 식도에 교차돼 가지고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숨 쉴 때는 들어가서 코로 숨 쉬지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입안의 구강 구조를 울려가지고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차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밖에 못하는 거죠. 그죠? 말을 못해요. 노래도 못합니다. 역시 같은 원리로 노래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은 못해도 노래 못하면 우리 살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콧구멍이 막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요즘 환절기여가지고 뭐 콧가루 들어오면 코가 지금 저도 막혀 있는데, 여러분, 코가 막힐 때 입으로 숨을 쉬죠? 그건 왜 그래요? 이건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조장치, 숨을 쉬는 보조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되지 않고 교차가 되지 않는다면 코로 숨만 쉬다가 코가 딱 막히면은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설계죠. 이게 잘못된 설계죠. 또 하나, 운동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조금만 뛰어서 코가 벌렁벌렁해지기 시작하면은 운동 빨리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 수단으로 입으로 많은 산소를 들여오기 위해서 교차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저는 5번째가 제일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때 코와 입이 뚫려 있지 않으면요, 냄새를 맡지 못해요. 그럼 음식의 맛을 몰라요. 코를 막고 양파와 사과를 먹으면요, 그 맛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코 막고 양파 한번 드셔보세요. 사과나 비슷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감각의 기쁨을 주시려고 또 이렇게 교차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기도와 식도가 분리가 되면서 교차하지 않고 이런 모든 기능을 하려면은요, 이 바비 인형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오른쪽 그림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폐가 입을 거치지 않고 말을 하려면 코가 입과 같은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위험하죠. 이것도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와 식도를 교차를 해서 그거를 목적 하나로 조절을 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운동을 하고 노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자가 얘기했다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진화에 의한 이게 황당한 디자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살고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말 기가 막힌 설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의 이 프로그램을 본 다음에 우리의 몸에 이런 어떤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그런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봤는데, 오늘은 귀와 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귀와 눈은 굉장히 중요한 감각기관이죠. 먼저 귀를 한번 볼게요. 이 귀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바깥에서부터 한번 볼 건데요. 인간은 2만 헤르츠에서 20 헤르츠까지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물들은요, 돌고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10 헤르츠 이하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막 울리잖아요. 그럼 인간은 감지할 수 없는데 그건 동물들은 감지해서 도망가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자, 이 귓바퀴부터 한번 볼까요? 이 귓바퀴는 우리가 안 들릴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귀가 그냥 구멍만 뻥 뚫려 있는 게 아니고요, 소리를 모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귀가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요, 옆에 있는 분 한번 귀를 보세요.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를 또 수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수학적인 기하학 모양으로 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 안에 이제 귀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어가는 귀 이도가 있거든요. 웨이도. 이 웨이도가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혹시 벌레가 들어갈까 봐. 그리고 벌레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3분의 2 지점에는 또 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이렇게 귀를 보면은요, 귓구멍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이렇게 뭐가 들어갔을 때는요,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끔 감각기관을 넣어가지고요, 귀가 안으로 벌레 같은 게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귀는요, 소리가 들어갈 때 목소리 가장 듣기 좋은 그 헤르츠대를 이렇게 증폭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배 정도의 에너지가 증폭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굴에서 소리 지르면 울리죠. 그런 것처럼 이게 귀 안에 동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귀지가 있는데 이 귀지를 자꾸 파내는데요. 물론 뭐 너무 많으면 파내긴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물이나 이런 벌레가 들어갔을 때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이 탁 들어가면 귀지가 그 스펀지처럼 그걸 딱 빨아들여 가지고 더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고막이 있습니다. 이 고막이 외부의 소리의 진동을 인체 조직의 진동으로 바꾸는 기가 막힌 구조예요. 이게 이제 사진인데요. 우리 조직 중에서 가장 얇은 조직이고요. 이 조직은 이렇게 손상이 되더라도 바로 회복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고막에서는 소리를 15배 정도 증폭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9mm, 그러니까 손톱 정도보다도 좀 작은 건데요. 0.1mm의 굉장히 얇은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막을 지난 소리는 바로 이 이소골, 청소골이라고 하는 그 뼈에 의해서 진동이 전달이 되는데요. 이게 그 이소골 안에 있는 3개의 뼈예요. 이게 보세요. 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찍은 건데 너무 정교하고 작죠? 자, 이걸 한번 좀 볼 텐데요. 여기에는 이 3가지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망치뼈, 하나는 모루뼈, 등자뼈 이렇게 불러요. 망치뼈는 망치를 닮았고, 모루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대장장이가 쇠를 때릴 때 밑에다 놓고 하는 거, 이렇게 생긴 그 모루처럼 생겼다고 해서 모루뼈고요. 등자는 말 탈 때 이렇게 발을 걸어 놓는 게 등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가 고막의 진동을 청신경으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청세포를 자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귀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뭐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작은 뼈에 또 뭐가 있냐면 관절이 있어요. 관절. 여러분, 관절은 이 뼈와 뼈마디 사이에 이게 관절이잖아요. 무릎 같은데. 그 뼈와 뼈가 이렇게 부딪히고 마찰을 일으킬 때 그것의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관절을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이 이 작은 뼈가 계속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관절이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뼈 안에도 관절이 있고요. 더 나가서는 요 그 3개의 뼈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걸려 있어야지 진동을 하니까. 탁 붙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인대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요 인대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이게 진짜 우연히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걸어놨을까요? 누군가 걸어놓은 것처럼 저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삼방에서 삼각형으로 적당히 그 분배를 해가지고 한쪽에서만 잡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청신경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달팽이관은 이렇게 똘똘똘똘 몰려 있어요. 이렇게 달팽이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달팽이관인데, 이걸 쫙 펴면은 그 달팽이관의 각 장소마다 소리를 캐치하는 그 신호가 달라요. 헤르츠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음부터 저음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 고음의 영역부터 이게 감퇴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가 고음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 10대 아이들은 핸드폰을 아주 그 높은 소리로 해놓고 있으면은요, 선생님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뭔가 신호를 할 때 이렇게 고음의 그런 걸 가지고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자, 요게 이렇게 이제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공간을 축소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저음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전에 현악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항상 달팽이관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안에서 저음을 진동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향학자가 정말 보면은요, 누군가가 그 음향학을 아는 사람이 설계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잘 설계가 된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청각세포인데요. 청각세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진동이, 그것을 다시 이제 우리 몸의 안에 있는 이온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 그러니까 물리신호를 화학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움직일 때마다 요 청각세포의 그 칫솔 같은 그런 모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그 다른, 상대방에 있는 그 이온 채널이라고 하는 걸 열어줘요. 그럼 그 열리는 사이로 칼륨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전기 신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와, 내 몸에 그런 작용을 해? 라고 참 신기해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미 그게 내 몸에 원래부터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그럼 이거는 내 지혜로 이걸 만든 거예요? 아니면 엄마 지혜로 이걸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혜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귀는 듣는 역할뿐만 아니고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전정기관은 몸의 평형, 회전 이런 거 할 때 그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기울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려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반고리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3차원의 90도 역할로 되어 있어요. 이쪽 면, 직각면, 또 이렇게 3개의 직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그 몸의 움직임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전정기관 안에 돌이 들어있어요. 돌. 내가 이렇게 있다가 몸을 움직이면은 이게 쓰러지잖아요. 그럼 이 쓰러지는 것을 감지해서 빨리 뭔가 다른 근육이 움직여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돌이에요. 돌. 여러분, 핸드폰도 평형을 잡는 그걸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나침반 같은 것들이 움직여서 수평을 잡아주잖아요. 핸드폰 안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핸드폰에 있는 돌보다도 더 작은 돌이 내 귀에 있어요. 그것도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이 잘못해서 나오면 이석증이라고 해가지고 어지러움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돌을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전정기관 안에 이 세반고리관이 돌아가면서 나의 평형을 유지를 해서 체조 선수들이 평균대도 하고 체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귀는 2개일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귀가 2개, 이건 이제 알죠? 이 귀가 기가 막히게 소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소리는 1초에 300m를 가는 속도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귀는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어디에서 오는 소리인지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밤에 불 꺼놓고 모기가 돌아다닐 때 모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딱 때리면 기가 막히게 잡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들으실 때 지금 귀 한쪽 귀 막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쪽 귀를 막고 제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러면 이제 항상 뚫려 있는 쪽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치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2개입니다. 그 신경으로 이 300m, 1초에 300m를 가는 그 소리를 캐치해가지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는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자, 이 귀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참 이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거는 나도 모르는 거를 내 귀에 누가 넣어놨냐고요. 이거는 설계됐다라고 봐는, 목적과 의도가 있죠. 목적은 뭐예요? 듣는 거, 평형을 유지하는 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아주 공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설계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눈은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죠. 참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인데 이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 빛의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우리 눈으로 보는 빛의 영역은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그 영역밖에 못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 안에는요, 우리 눈으로 이렇게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보라색 이외의 것을 자외선, 빨간 거 밖에 있는 것을 적외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과를 빨갛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빛이 사과를 부딪혀서 반사되어서 올 때 나머지 색은 다 사과가 흡수하고요. 빨간 것만 반사를 해요. 그래서 빨간색만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눈이 카메라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카메라가 우리 눈과 똑같아요. 우리 카메라가 굉장히 신기하죠. 여러분 핸드폰마다 다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그 카메라의 구조가 눈의 구조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눈의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이 뭐냐면 각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면은 눈썹 안쪽에 있는 것도 각막이고 눈을 포장하고 있는 것도 각막이에요. 근데 이 각막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초점을 맞춰줘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에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한 70% 정도를 담당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각막을 한번 보세요. 빛이 통과를 하려면은 각막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각막 안에는 혈관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혈관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산소 공급을 할까요? 하나님이 눈물이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산소를 운반을 해서 각막을 보존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안에는 홍채가 있습니다. 아주 맑은 각막을 드러내면 홍채가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조리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 들어가면 이 홍채가 열리고요. 또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또 이렇게 열려요. 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어두운 데 들어가면 열리는 게 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홍채는요, 내가 열리라고 하지 않아도요, 빛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이 홍채는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보안 시스템,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이 홍채로 하죠. 그러니까 이 홍채를 연구해 보면은요, 이 홍채 안에 얼마나 많은 미세한 그런 혈관들이 들어가 있고 신경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자, 그 홍채를 싸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수정체입니다. 수정체. 수정체는 우리 돋보기 안경처럼 빛을 굴절시켜가지고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각막이 그 역할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더 정교한 그런 초점 기능을 하는 것이 수정체입니다. 이 수정체가 이제 하얗게 되면 그걸 백내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수정체를 이제 그 백내장을 빼내서 이제 그 수술을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렌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수정체를 지나가지고 빛이 부딪히는 영역이 이제 그 눈동자 뒤에 있는 망막이라고 하죠. 이 망막이 실제로 눈의 모든 그런 신경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망막이 손상이 되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이 망막에는 어떤 신경이 있냐면 색을 분별하는 신경이 있고 명암을 분별하는 신경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핸드폰에는요 그런 걸 광고해요. 듀얼 카메라. 옛날엔 카메라가 다 하나였는데 듀얼 카메라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고요. 하나는 색깔을 감도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더 선명한 그런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눈의 그 시신경 세포 안에는 색을 구별할 수 있는 신경이 있고요. 세포가 있고, 그리고 명암을 구별할 수 있는 세포가 있어요. 색을 구별할 수 있는 세포가 약 700만 개 정도가 있답니다. 즉 700만 화소. 그리고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1억 3천만 개, 1억 3천만 화소예요. 여러분 지금 카메라가 뭐 1억 화소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억 화소짜리 만들었다. 근데 이미 내 눈에는요, 1억 몇 천만이에요? 1억 4천만 화소의 카메라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1억 4천만 화소뿐만 아니라 이게 신경으로 전달되고 뇌에 전달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사실 이것도 간단히 그려놓은 거예요. 시신경이 뇌에 들어가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슈퍼컴퓨터로도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우리는 즉각적으로 보고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는요, 지금 슈퍼컴퓨터하고 또 다른, 우리는 이제 암기력은 떨어져요. 암기력은 떨어지지만 이 감각적인 거는요, 굉장히 뛰어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암기력은 왜 떨어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암기력도 좋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기사, 2019년 기사에 이미 그 삼성전자가 1억 800만 화소짜리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이제 광고도 하고, 물론 지금은 이제 더 발달된 그런 모바일 센서를 만들었죠. 근데 이게 이런 센서가 이미 우리 눈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를 진화됐다라고 주장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쳤다고 얘기하시겠죠? 근데 왜 눈은 진화됐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나오는 카메라들이 전부 다 눈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4개, 5개짜리 카메라도 넣어가지고 원각, 광각, 뭐 이미지 센서, 뭐 저 명암 센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선명한 사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 빛을 한번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물감은 3요소가 뭐냐면 빨강, 파랑, 노랑 이렇죠, 그죠? 그걸 섞으면 이제 검은색이 나오죠. 빛은 빨강, 파랑, 그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빛을 3요소를 합치면 이제 흰색이 돼버려요. 색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망막의 이 세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봤더니 이 색깔을 감지하는 세포 중에서도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3가지 종류가 빨간색에 적응하는, 잘 반응하는 세포, 파란색에 적응하는 세포, 녹색에 반응하는 세포로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빛의 원리를 아는 누군가가 우리의 시신경의 세포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빛의 3요소에 반응하는 세포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내 눈이 진화가 되면서 어떻게 빛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반응을 해야지라고 진화가 됐냐라는 거예요. 빛을 만드신 분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우리가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이게 의심이 든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그런 그 거부 반응 없이 그냥 진화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까지도 그냥 진화론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물질 만능적인 그런 생활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좀 재밌는 건데요. 그 원추 세포가 이렇게 잘 정상적으로 되면은 그냥 정상인데 요게 조금 이상이 생기면 이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색약이 되기도 해요. 한번 좀 테스트 해볼게요. 요거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12이고요. 요거는요? 29. 요거는요? 예, 요 3가지를 잘 맞추셨으면 여러분의 원추 세포는 정상이에요. 요게 안 보이시는 분은 말은 안 하시겠지만 한번 저 병원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7. 자, 요거는 뭘까요? 요거 안 보시면 큰일 납니다. 보이시는 분? 이거는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면은요, 이게 보이면 안 되고, 오히려 비정상일 경우에 이거는 숫자를 읽게 돼요. 근데 아까 누가 드시려고 막 그러셔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 지금 다 정상인데, 그만큼 내 눈 안에 있는 화소가 정상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는 어떻게 보냐면, 오른쪽 그림처럼 봐요. 거의 이제 색깔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밤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밑에가 이제 고양이가 보는 거죠. 소는 우리가 투구를 할 때 빨간 망토를 하니까 빨간색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흑백으로밖에 못 본대요. 그런데 이제 소가 이렇게 깃발을 날리면은 그거에 흥분하는 거지 색깔에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이 자연 한번 보세요. 지금 봄꽃과 이 그 아름다운 새싹들이 피어나는데 여기에 색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자연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총천연색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걸 참 알 수 있습니다. 자, 눈을 깜빡거리는데 0.3초가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는 한 4억 번 정도 평생 눈을 깜빡거리는데, 근데 뇌가 어떤 사물을 인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0.013초예요. 엄청난 컴퓨터 프로세스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테스트를 할 텐데 지금 순식간에 뭐가 지나갈 거예요. 뭐가 지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한 8장의 그림이 지나갔어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잘 보세요. 눈 깜빡거리지 마시고. 8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자, 보셨죠? 무슨 꽃이 있었습니까? 빨간 꽃, 파란 꽃. 아이고, 큰일 났네. 파란 꽃이 있었어요. 원래 이거 다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데도 사실 이게 아마 집중을 안 하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눈은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좀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우리 학생들한테 할 때는 우리 학생들은 뭐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데 그 8개가 뭔지도 다 알아요. 석유 푸는 거, 독수리 뭐 이런 걸 다 찾아내요. 우리가 다음부터는 제가 이거 좀 느리게 해놓을게요. 정말 놀라운 거는요, 우리의 그 원추세포는 그 빛을 얼마만한 빛이 있을 때 그거를 활성화가 되냐면 100광자. 이 광자라고 하는 건요, 빛 알갱이 하나예요. 너무나도 작은 건데 그게 100광자만 있으면은 원추세포가 색을 분별할 수 있는 작동을 한대요. 그런데 막대세포, 즉 명암을 구분하는 거는요, 한 개의 광자만 있어도 그를 식별을 해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걸 했어요. 인간의 눈은 개별 광자를 감지할 수 있다고. 이게 과학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에 대해서, 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들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뭐가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카메라가 진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하면서 왜 우리 눈이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사내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고요, 설계자가 있고 또 그것을 기가 막히게 구현한 구현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진화된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부터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실제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다른 거리의 초점을 조정하고 다른 광량을 조절하고 구면차, 색수차를 교정을 하는 모방하기 힘든 발명품인 눈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인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배제되고 진화론적에 의한 과학을 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잠언 20장 12절에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이미 과학이 없던, 이런 과학이 없던 시대에서도 성경의 잠언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걸 지으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참 신기하죠? 자, 그런데 신묘막측한 인체를 지으셨다면 사실 이거 말고도요, 뭐 심장이나 근육이나 뭐 뇌나 이런 거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근데 이렇게 신묘막측한 우리의 인체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도 신묘막측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드시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아니라 관점이. 이 관점이,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런 관점이 있죠.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내 관점대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묘막측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를 좀 한번 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위대한 미술 작품이라 그러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예, 왜냐하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4번을 그냥 뽑아요. 예, 근데 물론 다 위대한 작품인데 3번이에요. 3번. 미술 전문가들이 뽑은 압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이 시녀들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 프라도 미술관,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에 가보면 이렇게 입구에 가장 크게 걸려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한번 여기는 꼭 가보고 싶어요. 이 그림은 좀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이 그림이 아마 이 정도 여기에 있는 이 LED 높이까지 되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 등장인물을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당시 스페인의 국왕인 펠레페 4세 국왕 부부 시절에 그려진 거고요. 화가는 벨라스케스입니다. 근데 요 가운데 있는 그 액자는 액자가 아니고 거울이에요. 그럼 거울에 이 펠레페 4세 국왕 부부가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죠. 그럼 이 국왕 부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요 바로 앞에 있겠죠. 그리고 화가는 큰 캔버스를 앞에 두고 뭔가를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고요. 가운데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공주인데 그 당시 한 5세 정도 되는 마르가르타 공주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부부가 근친상간 사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좀 기형적으로 나와가지고 20몇 세에 죽어요. 굉장히 예쁜 아이였는데. 자, 그리고 이제 옆에는 집사가 있고요. 또 광대가 있고 개가 졸고 있죠. 자, 요 그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선정이 됐을까? 그리고 이제 공주 옆에 두 사람은 시녀입니다. 시녀. 그 시녀가 공주를 시중을 들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은 가족이라고 처음에 지었는데 이게 이제 미술관에서 뭔가 이렇게 하다가 시녀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자,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답이 없어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가가 지금 뭔가를 그리려고 하는데 이 커다란 캔버스가 지금 이렇게 잘렸지만 이거를 크게 확장을 해보면 굉장히 큰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캔버스에다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즉각적으로 생각하면 국왕을 그리고 있겠죠. 거울에 비친 국왕을 아마 초상화로 그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답은 없는 거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국왕이에요. 국왕 부부가 이 그림을 그리려면 당신은 사진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의 모델이 되려면 최소한 몇 주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 그림을 그리고 상상해서 이제 그릴 때 그럼 여기에 모델로 서 있으려면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국정을 돌보기도 어렵고 공주를 안아주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주가 엄마가 그리워가지고 왔는데 모델을 서야 되니까 글로 가서 안기지는 못하고 애는 땡깡을 부리는 것 같고 저 공주의 눈을 보면은 눈은 어딘가를 이렇게 보고 있죠. 딴데 아마 엄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녀들은 와가지고 막 공주를 달래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그림에는 국왕 부부를 그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국왕 부부예요. 한 몇 주를 그냥 참 힘들게 그 모델을 서가지고 이제 그림을 다 그렸다라고 해서 딱 그림 한번 보자 하고 화가가 그림을 딱 돌렸는데 이 그림이 나왔어요. 1번 그림이. 여러분이 국왕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황당하겠죠? 본인을 그렸어요, 본인을. 화가가. 네, 화가가 자기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국왕을 세워놓고.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이 국왕이라면 이 화가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바로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곤장을 치든 뭐 쫓아내든 뭐 하겠죠. 그죠? 아니 감히 국왕을 세워놓고 이걸 그려? 라고 할 거라고요. 자, 두 번째 다 그렸습니다 하고 이 화가가 딱 돌려줬는데 이 그림이 나왔어요. 자기 초상화를 그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오, 잘했네. 아이고, 그렇지. 자, 근데 이번에는요, 그림을 딱 돌렸는데 이 그림이 나왔어요. 예, 반응이 이래야 돼요. 지금 어리둥절 하시잖아요, 지금. 네. 이 3번 그림을
캔버스를 딱 돌려줬는데 이 3번 그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에요. 보통 화가가 보는 걸 그리죠. 근데 이건 누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국왕이 보는 것을 누가 그렸어요? 화가가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래서 이 그림이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왕이 가만히 봤더니 아니 저게 뭐야 라고 황당해 했는데 가만히 보면 볼수록 너무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이 그림 안에는 내가 사랑하는 딸도 있어요. 또 나도 있고요. 화가도 있고 시녀들도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나랑 같이 밥을 먹던 공동체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이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저 캔버스를 그림을 보세요. 저 캔버스의 뒷면에는 이 그림 자체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 그림을 보면은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스페인의 대화가 피카소가 이 그림을 40회나 모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요. 철학자들은 여기 와가지고 이 그림을 하루 종일 보고 영감을 얻어간대요. 저도 이 그림을 보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원작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화가가 본 것을 그린 것이 아니라 왕이 본 것을 화가가 그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중간쯤 그렸고 어떤 분은 거의 다 그렸고 어떤 분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마무리돼서 그림이 다 끝났을 때 이 그림을 가지고 분명히 왕 앞에 가서 너의 그림이 어떤가 보자라고 했더니 1번 같은 그림을 딱 들고 갔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까 막 그랬잖아요. 당장 그냥 감옥에 가둔다고.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1번 같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내 거, 내 자식, 내 먹을 거, 내 야망 이것만 추구해요. 남들이 어떻든. 여러분 이거 1번 그림을 그린 거 지금 입장에서 보면 다 웃으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오로지 내 것만 추구하는 삶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죽고 자기의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왕 앞에 갔을 때 도대체 너는 뭘 그린 거냐라고 화를 내고 당장 너는 지옥에 가서 지하 감방에 가둬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나를 추구하는 삶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2번 같은 그림, 그냥 평범하죠. 나는 죄진 거 없어요. 나는 내 삶 잘 살았어요. 화가로서의 소임을 당했어요. 그래,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3번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관점이 아니라 왕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를 연구하고 그 그림을 내 인생에 그려놓는 사람. 왕의 공동체, 왕의 가족이 어떤지, 왕의 사랑하는 딸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 안에 구성원 여러 사람들이 들어있는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신묘막측한 거예요. 왜 미술가들이 3번의 그림을 최고의 그림으로 뽑았는가?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상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게 그림으로 잘 그렸고 못 그렸고 그것이 아니라 이거를 바라보면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요. 영감을 얻게 되고 무엇인가 무릎을 치게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뽑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요, 왕의 시각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면은요, 내 관점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바쁘고 해야 될 일 많고 막 이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관점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왕의 관점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묘막측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 네이버에 찾아보면 시녀들이라고 다 있어요. 이거 바탕화면으로 한번 깔아놓으시고 한번 피카소가 모작한 그림이고요. 네, 많은 모작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그림 속에 있는 등장인물을 소설로
혹은 뭐 이런 브로셔로도 만든 거고요. 여러분, 관점이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결국은 내 관점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리고 혼나요. 야단 맞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조명할 때 신묘막측한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관점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의 결과를 낳을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인생의 종점에 들어갔을 때 이 두 사람은 정말 다른 그런 결과를, 그림을 그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인체에 우리 눈과 귀를 봤지만 눈과 귀를 지으신 이가 우리의 인생 설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신묘막측해요. 이 눈보다 귀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신묘막측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여러분이 꼭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